네, 우선 이제 블로그의 어떤 운영하는 방법론을 알기 전에 최근에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된 유행 패턴이지만 최근에 사람들이 검색할 때 검색은 네이버에서 진행을 하고요. 대화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보낼 때는 페이스북,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페이스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보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상업시설에서, 실외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검색은 네이버, 대화는 카톡, 시간 소비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정보가 필요할 때는 모바일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 변화를 보시면 인스타나 페이스북들이 유행하면서 선 SNS 후 블로그라는 새로운 패턴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추천 정보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확인을 하고 확인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블로그나 네이버로 가는, 네이버의 블로그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이런 패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패턴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의 내용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더욱 신뢰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댓글이라든지 어떤 요약된 글을, 아니면 공감된 글, 출처를 밝힌 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간 글에 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를 보시면 약 61.4%의 사람들이 댓글 등의 타인의 반응을 살핀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사람들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이게 하나의 트렌드인데, 미워도 왜 네이버인가? 솔직히 네이버는 최근에 유튜브나 어떤 인스타그램에 밀려서 찬밥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보가 뭐 뉴스 정보를 많이 양산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그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악성 댓글이나 이런 관리들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네이버는 우리나라 검색 패턴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안드로이드 폰이 많이 생겨나면서 구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네이버는 네이버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한국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30대 직장인 나인범 씨 하루를 예를 들어보면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켠 뒤에 네이버에 접속해 필요한 사안들을 검색하고, 네이버 캘린더에서 보내준 거래처 점심 알람이 떴고, 네이버 지도에서 광화문 맛집을 찾아 플레이스에서 메뉴를 보고 네이버에서 블로그 후기를 훑어본 뒤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했다. 이 패턴을 보는 것처럼 네이버 안에서 16가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3월에 한 달만 모바일 접속 건수만 약 45억 건에 달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꼭 믿을만한 매체여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이제 유튜브라든지 어린 세대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를 많이 옮겨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검색의 대부분은 네이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이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어떤 서비스들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나라의 디지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가?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아직도 블로그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상품 선택의 구매의 기준을 봤을 때 1위로 블로그를 꼽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기준도 있겠죠. 뭐 지인의 소개도 있고 쿠폰도 있고 뭐 전단지를 통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품 선택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인스타나 페이스북, 뭐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보고 오지만 결국에는 구매하기 전에는 블로그 리뷰를 보고 이 제품을 사도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블로그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가?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한 채널입니다. 뷰티, 패션, 요리, 식품, 건강, 유아용품,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글을 다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글과 이미지로만 이루어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글을 못 쓰는 사람이라도 사진만 제대로 찍을 수 있다면 사진과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쉬운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채널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는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다라는 이유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채널입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개인의 브랜딩이나 업체 홍보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위 노출이라든지 파워블로그를 써서 리뷰를 한다거나 이런 약간 어비징적인 약간 상업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아래 그림이 있는 거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제 이 상세 안내라는 푸터를 붙이고 아래에 명함을 붙인 건데요. 요 안내를 통해서 이렇게 DB가 들어옵니다. 실제로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5월부터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지금까지 한 70통 정도의 DB를 획득을 했어요. 물론 그 중에 20-30통은 솔직히 약간 의미 없는 문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블로그의 주제에 맞는 DB가 계속 쌓여있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거나 사람들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거의 사람들이 이거를 돈을 썼다고 밝히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자체 광고가 없기 때문에 진짜 순수하게 블로그에는 로직으로 인해서 글을 써서 상위 노출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채널이다. 제가 진짜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고 이게 잘 된다면 페이스북이나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매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왜 운영하는 이유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알아볼 요소는 그럼 이제 왜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했으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선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고 블로그명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파워블로거를 지향한다. 그래서 이 주제 저 주제로 다 운영할 것인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채널이라고 했는데 이 목적에 맞게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제품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다음 주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1인 개인 브랜딩을 위한 거고 개인 브랜드를 정확히 노출하는 블로그가 블로그로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거지만 제가 15년 동안 마케팅을 했던 종사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1인 개인 브랜딩과 개인 브랜드를 정확히 노출할 수 있는 블로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의 3대 요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 할 것이 블로그의 명을 정해야 됩니다. 블로그 이름. 이 블로그 이름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닉네임인데요. 별명이죠. 별명인데 이 별명은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인 개인 브랜딩이 정확히 노출할 수 있는 그렇게 이름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인 정책자금 마스터, 아니면 뭐 정책자금 알파고, 아니면 트레이너 강의 휘트니스 월드, 크라운 대장의 레저 이야기, 아르미의 나만의 예뻐진 비법 스토리처럼 요 제목만 보고도 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지 알 수 있게 이름을 직관적으로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고요. 이름을 지은 다음에는 블로그에서 블로그 시작을 누릅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네이버의 블로그는 이렇게 이 그림처럼 블로그 제가 꾸미지 않아도 처음엔 이런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블로그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인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면 이런 블로그가 무조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시작하기 누르면 이런 구조가 나오고요. 이런 구조가 나온 다음에 하실 것은 이제 레이아웃을 정해야 됩니다. 레이아웃이 뭐냐면 그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를 내가 운영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블로그 레이아웃은 총 12가지입니다. 그래서 2단 구성 4가지, 3단 구성 4가지, 아니, 둘, 넷, 6가지, 그 다음에 1단 구성 2가지인데요. 대부분의 저희는 이제 제가 얘기할 거는 2단 구성입니다. 2단 구성. 2단 구성이 가장 쉽고, 사진 폭이 740인데, 이게 우리가 이미지를 그냥 넣었을 때 깨지거나 그런 현상 없이 올라가는 사이즈가 2단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에 설명드리면 2단 구성은 첫 번째로 장점으로는 보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진 크기 조절이 쉬워요. 가로폭 최대가 740픽셀이기 때문에 꽉 채워서 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삽입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서 글쓰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왼쪽에 모든 메뉴가 들어가기 때문에 메뉴가 쭉 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위젯 같은 경우에 아래 하단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젯을 노출시킬 때는 단점은 있지만 740픽셀로 하는 것이 가장 사진에 올리기 좋고 표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고 가장 보기에 익숙한 구조다. 그래서 2단 구성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을 짰으면 그 다음에 하실 것이 블로그 대문을 구성해야 됩니다. 블로그 대문. 네, 블로그 대문은 아까도 이름을 내가 하는지 어떤 건지 직관적으로 나타냈으면 이미지로도 내가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카피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에 있는 것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정부 R&D 지원 사업 프로인 정책자금 마스터란 그 이름으로 지었고요. 이제 이 가운데 그 아이콘을 써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뒤에는 이제 제가 세미나 하는 모습을 넣어서 세미나를 하는 곳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네, 두 번째 있는 것은 광명에 있는 체험갈비라는 갈비집입니다. 이분은 갈비집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를 모집하시기 때문에 갈비집의 성격, 갈비집의 특징, 소재지, 영업시간을 넣어두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프랜차이즈 설명을 하시는 모습을 넣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왼쪽에 체험갈비라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있는 것은 융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게 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신보, 농신보 해놓고 이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것은 땅 경매를 하시는 분인데요. 경매하는 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법원 경매를 할 수 있는 아이콘을 앞에다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의 닉네임을 넣어두었고 그 하단에 네이버 검색을 할 수 있게 명확하게 해두었으면서 블로그 대문은 900 곱하기 300픽셀로 제작하는 게 좋은데요. 최근에는 900 곱하기 600픽셀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이버가 이제 메뉴를 구성해서 레이아웃을 길게 할 수 있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관리 메뉴에 들어가면 900 곱하기 600픽셀로도 대문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블로그 꾸미기와 운영 방향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블로그의 품질 지수라는 걸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채널과 달리 블로그에는 품질 지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활동 지수, 소통 지수, 인기 지수, 신뢰 지수 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네 가지 요소로 블로그에 점수를 매기는데요. 첫 번째는 활동 지수입니다. 활동 지수는 운영 기간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할 때 보통 한 3달 정도는 운영해봐야 된다 하는 게 블로그 자체도 기간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 하루에 포스트를 몇 번이나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빈도는 하루인지 이틀인지 3일인지 요거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요 활동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운영하시는 게 좋고 꾸준히 오래 많이 그러니까 뭐 보통 하루에 하나 쓰는 게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하나 쓰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강의를 들은 분들에게 한 15건 정도는 올리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건? 아니 한 달에. 네, 한 달에 15건 정도가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블로그 자체도 꾸준히 하는 점수가 되게 많이 반영되거든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15건도 운영하니까 어려운데 블로그는 그렇게 한 3, 4달 운영했을 때 지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소통 지수입니다. 소통 지수.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의 인기 지수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 소통 지수는 공감과 댓글, 이웃 수, 방문자 수 이렇게 이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몇 명이 내 글에 방문자가 몇 명이 들어왔고 나랑 블로그 이웃을 맺은 사람 몇 명이고 그리고 공감 댓글을 달아준 사람이 몇 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소통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기 지수는 제일 중요한 체류 시간입니다. 내 블로그에 5초를 머물렀는지 30초를 머물렀는지 이렇게 위에하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좀 다른 것은 체류 시간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글의 조회수 그리고 스크랩을 해간 횟수 요게 인기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신뢰 지수인데 보통 우리가 C랭크라고 하죠. C랭크. C랭크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품 및 서비스를 하는 블로그가 아니라면 어떤 블로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글을 올리는데 갑자기 맛집 포스팅을 한다거나 요거는 이제 노출이 안 되겠죠, 잘. 당연히 제가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블로그 운영하는데 맛집을 올린다거나 물론 뭐 블로그에 점수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 그 세부적인 키워드에 들어갔을 때는 노출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요 C랭크 요거에서 활동지수, 소통지수, 인기지수, 신뢰지수 요 네 가지가 결합돼서 블로그의 품질지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어떤 게 중요하냐 봤을 때 물론 글을 가장 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글을 꾸준히 쓰고 글을 계속 쓰는 게 중요하지만 이 뭐 방문자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공감 댓글이라든지 스크랩 수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렇게 구성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대여섯 명의 짝을 이뤄서 이렇게 서로 댓글 달아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우리 정책자금 R&D 지도사 여러분들은 동기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기분들이 서로 공감 댓글을 달아주면 소통 지수나 인기 지수는 많이 올라가겠죠. 네. 지금까지 품질 지수에 우선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상위 노출을 했을 때 필수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사 상위 노출에 절대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몇 년간 운영했을 때 평균적인 사항들을 제가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주면 노출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블로그 제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융자라는 걸 했으면 융자라는 게 핵심 제목에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융자라는 키워드가 제 프로필이나 카테고리에도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거를 이제 만약에 붙여쓰기 하면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키워드에만 뜨지만 정책자금 띄고 마스터를 띄면 두 가지 키워드에 노출되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띄워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 용자라는 키워드는 예를 들면 제목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좋고요. 본문에는 한 5번 정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상위 노출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지만 사람들이 많이 넣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태그는 한 번 정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닌데 만약에 융자라는
농심부라는 글을 쓸 때, 뭐, 이렇게 농림수산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농심부라는 글을 쓰면, 농심부라는 키워드가 웬만하면 앞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물론 뒤에 온다고 해서 노출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경쟁 조건이라면, 내 키워드가 앞에 오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융자라는 키워드를 앞에다 쓰고, 뒤에다 내용을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너무 길지 않게 띄어쓰기 포함 25자 이내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번, 7번은 약간 제가 해보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6번, 7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글자 수는 약 700자, 70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글자 정도 해서 600에서 800글자 정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6개에서 13개 정도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미지를 퍼올 때 저작권에 위배될 때는 이미지를 캡처한 다음에 잘라 쓰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캡처해서 이미지를 잘라갖고 새로운 이미지로 생성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명을 저장할 때는 반드시 그 들어가는 키워드로, 만약 융자라면 융자 1, 융자 2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미지를 저장할 때 1, 2, 3, 4, 뭐 A, B, C, D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이미지 자체도 키워드로 저장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조합은 텍스트와 이미지와 동영상이 조합되는 글이 가장 창의 노출되는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솔직히 동영상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2019년부터 동영상을 되게 강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무조건 동영상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동영상이 넣는 글이 창의에 빨리 올라갑니다. 이것은 제가 뭐 증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동영상은 뭐 1분이 됐건 10초가 됐건 무조건 영상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색 상위 노출에 대한 중요 순서를 요약해보면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키워드의 개수, 그리고 700자, 그리고 공감 댓글, 스크랩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상위 노출되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는 다른 채널과 달리 저품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냐면 이 지수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어부징적인 요소를, 불법적인 요소를 넣었을 때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저품질이라고 합니다. 이 저품질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반대로 말하면 되겠죠. 저품질은 실시간 검색어로 키워드를 잡으면 저품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어저께 TV에서 미우새에서 배정남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정남이가 여기서 시청률이 12%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때 내가 배정남에 대한 포스팅을 합니다. 그럼 반드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기 때문에 내 블로그에 방문자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갑자기 늘어나겠죠. 보는 조회수가 늘어나죠. 근데 다음날 되면 내가 원래 나왔던 조회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블로그는 이거를 불법적인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 검색어로 키워드를 계속 잡으시면 블로그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내용과 관계없는 낚시성 제목. 그러니까 제가 용자를 땡기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내용에는 뭐 아무 관련 없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목과 위배되는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낚시성 제목은 저품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컬럼, 타블로이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C, 컨트롤-V한 글은 저품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네이버에서 유사문서라는 게 있거든요. 유사문서에 걸리게 되면 그 원래 본 글은 떠도 내가 뺏긴 글은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글이 많아졌을 때 저품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가구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되게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다이어트 이런 것도 이런 키워드에 노출하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에 좋은 약 이 키워드를 한 20번 30번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너무 특정 키워드를 반복했을 때 또 네이버도 또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댓글 금지는 뭐냐면 제 블로그의 글들에 보면 댓글에 상업성 글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뭐 블로그를 빌려준다거나 그런 댓글에 제가 댓글을 다는 거는 되게 안 좋아요.
그런 글은 아예 삭제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너무 홍보성 글에 댓글을 달면 저까지 홍보하는 사람으로 그 네이버 블로그 로직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 글은 지워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약간 카더라 통신인데요. 외부 링크.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자체 링크는 좋아해도 유튜브 링크나 이런 외부 링크는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약간 뭐 이런 영향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영향이 있다는 사람도 제가 해본 경우가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잘 안 걸더라고요. 제가 이제 파워블로거를 통해서 글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대부분의 링크를 안 걸어줍니다. 자기 블로그가 죽는다고 이런 잘못된 소문을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블로그는 한 7, 8년 운영했는데요. 한 번도 안 죽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경우 있을 때 유튜브 링크를 걸으면 저작권에 위배되는 글들 같은 경우는 영상은 블로그 자체에서 죽여버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뉴스 칼럼 타 블로그가 아니고 뭐 네네. 밴드라든가 다른 서비스에서 긁어오는 겁니다. 이게 본문 중 일부 텍스트. 일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냥 뭐 맹목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는 당연히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유사문서도 이게 제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가져오는 건 괜찮은데 그걸 그대로 베끼는 건 안 된다는 말씀. 일부를 이렇게 가져온 건 괜찮은데.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인용해서 내가 헛말을 한다거나 좀 다른 형태로 보여주면 돼. 그 아까 이미지도 캡처하는 것도 이제 이 네이버가 이제 어쩌면 그 이미지 자체도 컴퓨터로 보면 HTML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HTML 이루어진 용어 자체가 네이버가 이제 A라는 HTML을 인식했는데 캡처를 하게 되면 A-1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캡처하는 게 그런 거고, 글 같은 경우는 뭐 인용 문구에 다운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모 박스는 아니면 이미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그 본문 내용 인용한 글은 이미지로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문서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진짜 불법적인 건데 글씨를 1포인트로 해서 한 100글자를 키워드 100개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투명 하얀 글씨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블로그상에는 글씨가 없지만 실제로는 로직은 인식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불법적인 요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블로그는 이제 검색 노출의 생명인데요. 우리가 이제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구라는 대표 키워드는 되게 노출이 힘듭니다. 뭐 경쟁도 치열하고, 뭐 가구라고 쳐보면 글이 한 200만 개, 300만 개 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키워드 조회량도 하루에 조회량만 한 2만, 3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구라는 키워드 노출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 세부 키워드로 옮겨가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가구라든지 딱 진짜 특정 타겟에 맞는 키워드를 하는 게 상위 노출에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가구란 걸 띄우려고 하면 진짜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바퀴벌레 업체도 했는데 바퀴벌레 약은 소용량 업체가 이미 다 점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퀴벌레 약은 아무리 글을 써도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로그 제목을 잡을 때도 그 네이버 검색 도구에 들어가서 검색량이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써있지만 월간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조회수가 30, 50 이런 건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검색량을 조회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제목도 뭐 일본 직구 교육 전문처럼 이렇게 주제가 들어가고 소재가 들어가고 특징, 지역이 들어가는 이렇게 키워드로 조합하는 게 좋고요.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회수가 낮은 것들을 네이버 검색에서 찾아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조회량이 낮은 것부터 조회를 해놓고 높은 것은 나중에 공략하는 게 좋겠죠. 제목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이웃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웃 관리는 적합한 이웃은 500명에서 2000명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이웃이 1300명이거든요. 제가 700명일 때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500에서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웃을 1300명을 만든 이후에 조회수가 1300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이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많이 맺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이웃을 맺을 때 중요한 것은
글을 자주 올리고 댓글을 많이 다시는 분, 기브앤테이크 정신이 투철한 블로그를 제 이웃으로 맺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 남기는 게 중요해요. 남이 남겨주길 기다려주면 그 사람들은 절대 남겨주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남기고 그 사람 안부 그래도 남기는 게 좋아요. 안부 그래도 나 이런 사람인데 이웃을 맺고 싶다. 네 글 감명 깊게 봤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 사람도 댓글 달아주거든요. 그렇게 이웃 관리를 잘하는 게 블로그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블로그는 광고라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웃이 곧 광고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빠르게 많이 맺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제 이웃을 맺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웃을 맺는 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블로그에 상위 노출된 요소를 알아봤는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글을 쓸 때는 제가 좋아하는 소재를 정하고 써야 소재를 정하고 글을 써야 읽는 사람도 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펴온 글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정말 내게 정말 필요한 주제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재인지, 그리고 이제 블로그 글을 쓸 때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진성 자료를 공유한다거나 제가 어떤 상업적인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보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소책자 무료 다운로드를 시킨다거나 정책자금이라면 뭐 정책자금 자료집을 준다거나 아니면 사업 과제에 대한 정보를 준다거나 이렇게 진성 자료를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글의 내용과 싱크로율이 맞는 사진을 찾는 게 좋습니다. 뭐 글은 정책자금인데 정책 아무런 관련 없는 뭐 물의 이미지를 쓴다거나 그런 건 안 어울리겠죠, 당연히. 글의 내용과 맞는 이미지를 찾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유 정신으로 정석껏 포스팅하면 알아서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글은 세상에서 나만 쓸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글로 만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뷰 늘리기 위해서는 글을 쓴 이유 밑에다가 이 관련된 글에 어떤 링크를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정책자금을 예를 들면 기업부설 연구소 혜택이란 글을 썼으면 기업부 연구소의 절차라는 링크를 걸어주면 되게 좋겠죠. 당연히 연관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겟층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 1시간 전에 포스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부 관련 포스팅을 하면 주부들이 10시에서 11시가 제일 한가하거든요. 주부들은 그때 예를 들면 10시쯤 올리면 주부들이 보겠죠. 쇼핑 관련 글들을 많이 올리면 그때 볼 거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4시, 5시에 메일을 많이 확인하시고 이제 퇴근을 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4시쯤 그렇게 올리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정책 변화가 좀 됐는데요. 예전엔 PC 블로그 꾸미려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관리 영역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꾸미기나 스킨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바로 아이템 팩토리에서 스킨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무료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통계도 내가 설정할 수 있고 이 블로그 상단 메뉴 상단 내 메뉴로 빠르게 이동하면 내 메뉴라는 코너에서 이렇게 스킨이라든지 리모컨을 통해서 레이아웃이라든지 이걸 다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스킨 선택하기가 예전엔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왼쪽 메뉴에서 스킨 선택을 누르면 바로 스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조로만 알아두십시오. 네. 그리고 리모컨 자체, 그러니까 블로그에 어떤 뭐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들어가는 스킨이라든지 뭐 그런 레이아웃도 이 리모컨이라는 걸 통해서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의 카페 데모는 900 곱하기 300픽셀에서 600픽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통해서 이 아래 하단에다 푸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면 다른 메뉴로 가는 걸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좀 의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 스크랩이 중요한 정책인데 예전에는 내 글을 누가 스크랩해 갔는데 내가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하고 싶어서 삭제를 하면 퍼간 사람들은 글이 삭제가 안 됐거든요. 지금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글을 누가 퍼왔을 때 제가 글을 삭제하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누구가 이제 험담 글을 썼는데 이게 삽시간에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글을 지워도 글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본 글이 삭제되면 스크램 글도 자연히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개인 보호 차원에서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로그에 뭐 솔직히 요걸 듣는다고 해서 블로그를 갑자기 잘한다거나 잘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기본적인 사항들만 알려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이 있어야 돼요. 나만 쓸 수 있는 글. 그러니까 나의 컨셉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꾸준히 써야 됩니다. 그때 뭐 공부의 신 강성태라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이유를 알려줬거든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블로그 글이 안 쓰는 건 블로그를 열심히 안 쓰기 때문에 블로그 글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뭐 스킬도 있고 이웃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글을 꾸준히 안 쓰면 블로그를 운영할 이유가 없고요. 블로그가 절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내가 한 달에 몇 개를 쓸지를 목표를 정하고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작하라고 우리 정책자금 지도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까지 블로그 강의 잘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